예, 여러분들 다 돌아오셨나요? 자, 네, 오후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디플로이들 다 성공하셨어요. 일단 동영상을 어떻게든 좀 남기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좀 보고 따라 하시고 여기 윗부분에 사실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도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전에 우리가 무정지 배포 이거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디플로이를 아까 아마존 쪽에다가 하나 해놨었죠. 그거 일단 삭제를 해도 되고 삭제를 안 해도 되는데 삭제하고 갈게요. 딜리트 디플로이 기억하시죠? 이게 디플로이를 삭제를 해줘야만 그 파드들이 삭제됩니다. 파드들이 어떻게 삭제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옆에다가 놓고 getPad 해보면 getPad 해가지고 보통 이게 W 이렇게 붙여서 계속 와치하는 거 아시죠? 혹은 이렇게 클리어 해놓고 제가 볼게요. 이 명령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getPad W 이렇게 하면 이제 와치를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order라고 하는 시즈란 게 하나 있는데 저거 제가 날려버릴게요. 저것도 날려버리고 일단 이렇게 놓고 all로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delete pad all 해가지고 일단 파드들을 쭉 내릴게요. 이렇게 하면 자, 파드가 쭉 내려갔는데도 조금 있다가 다시 getPad 해보면 계속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디플로이먼트가 삭제가 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계속 보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와치 걸어놓고 하는 게 더 나아요. 앞에다가 와치 이렇게 걸어둡니다. 자,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와치를 걸어놓으면 이게 2초 단위로 해서 보는 거고요. 이거 한번 또 다시 한번 넣어드릴게요. getPad W 이렇게 하시거나 와치 이렇게 걸어놓으면 계속 보실 수가 있어요. 와치 어떤 명령이든 앞에다 와치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두 번째 게 좋은 거는 시각적으로 이거 그냥 계속 열어놓으면 된다. 대신에 계속 보고 있어요. 자, 파드 5를 다시 해볼게요. 잠시 죽은 것처럼 나오지만 다시 살아날 거예요. 자, 터미네이팅하고 색을 자꾸 바로 찍어내버리죠. 자, 이건 디플로이먼트에 의해 가지고 레플리카 셋이 생성됐기 때문에 레플리카 셋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재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죽지가 않는다. 우리가 이걸 지우려면 이렇게 지워야 된다. 이걸 해야만 지워진다. 이렇게 해야만 실제 파드가 영원히 지워질 수 있습니다.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no resources found in default namespace에서 이 상태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 명령, 이 명령을 넣어서 삭제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옆에 이 탭을 열어서 이제 와치까지 걸어놨어요. 지금 클러스터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놨고 왼쪽에는 명령을 보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따라하실 분 따라하시고 그냥 뭐 눈으로 보실 분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굳이 뭐 다 내가 직접 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자, 왼쪽에 저는 이제 디플로이먼트 YAML이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파일을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파일을 여기 클릭하시고 new 파일 해가지고 디플로이먼트 YAML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드시면은 생성해 주시면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요 내용을 이제 생성하시려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문법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만드시는 방법은 labs ms easy.io에 들어가셔가지고 만약에 다른 데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여기 들어가셔서
들어가셔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쿠버네티스 디플로이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클릭해가지고 자, 요거 누르면 기본 디플로이먼트 추천이죠. 여기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추가를 하시고 엔터 치면 하나 추가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되죠. 오더 이렇게 하시고 이미지명은 스테이블 이걸 쓸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포트는 이거 8080으로 리턴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획득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냥 갖고 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걸 그러면 이제 배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kubectl 밑에 나오는 것처럼 apply f 해가지고 자 deployment 양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생성을 하면 여기 우측에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바로 컨테이너인 creating 나오면서 order라고 하는 게 하나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서비스가 하나 생성이 되는구나 확인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볼 게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러니까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 항상 따라다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양을 하나 만드실 거예요. 파일 하나 더 만드실 겁니다. 밑에 이 내용으로 할 겁니다. 자, 서비스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디플로이먼트를 위한 하나의 접속 링크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이 파일도 만들어서 똑같이 어플라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라는 건 이런 거죠. 자, 라우팅,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서비스를 라는 것도 오더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이 서비스가 우리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우리가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쓸 거는 클러스터 IP를 쓸 겁니다. 클러스터 IP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클러스터 IP를 써야만 내부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보호가 되죠. 우리가 인그레스라는 걸 나중에 써서 외부로 노출할 때는 인그레스라는 걸 쓸 거고 내부에서만 사용할 때는 이 클러스터 IP를 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도 어플라이를 해주실게요.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자 서비스도 어플라이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이제 부하 요청을 그러니까 워크로드를 만들 수 있는 그거를 파드를 하나 만들 건데 이 파드의 목적은 워크로드를 이 오더 쪽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를 만들 거예요. 워크로드를. 자, 이 목적이 이놈의 목적은 워크로드를 시즈라고 하는 툴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툴을 실행하는 야물 파일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앞에 kubectl apply f 해가지고 뭐 이상한 표현식이 여기 들어갔는데 f 뒤에는 파일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파일 이 자체가 하나의 바로 메모리상의 파일이 돼가지고 여기에 바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선택된 부분.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여기까지 긁어다가 넣으면 이 내용으로 된 파드가 생성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EOF까지 이렇게 딱 들어가. 그럼 파드가 하나 더 생성될 거예요. 시즈라는 파드가 하나 생성됐죠. 그래서 러닝 지금 됐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걸 왜 옆에다가 두느냐? 같은 클러스터에다가 두는 이유가 이 시즈에서 이 오더라고 하는 쪽에 아까 그 서비스를 통해서 곧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직 인그레스나 그런 걸 쓰지 않았죠. 포트 포워드나 이런 거 이제 배웠는데 지금 이 방식은 같은 클러스터 내에다가 뭔가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이 스파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에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본 것 중에 kubectl execut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시즈의 콘솔에 이렇게 진입을 할 겁니다. 배시 쉘에다가. 자, 이거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게 리눅스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리눅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저런 거구나.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좀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했더니 이게 프롬프트가 바뀌었어요. 이 앞부분이.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접속한 게 실습 환경이 아니고 이 시즈라고 하는 그 파드에 들어있는 리눅스 안쪽을 들어왔다는 겁니다.
시즈가 떠있는 파드의 운영체제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죠? 이 안에서는 시즈라고 하는 게 또 설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시즈 이렇게 적으면 시즈랑 둘이 시즈 네, 이렇게 둘이 깔려 있다고요. 근데 이 명령을 보니까 뒤에 이렇게 이제 긁어다가 넣어볼 건데 concurrent 유저 한 명이 2초간 HTTP 오더에 8080을 호출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초간 호출해보게. 그랬더니 OK 떨어져서 200 OK가 쭉 떨어졌죠. 지금 서비스가 잘 떠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concurrent 유저 한 명이 2초간 이 뒤에 있는 URL을 호출한 겁니다. 근데 이 URL이 어떻게 생겼나요? 오더? 이게 뭐 어디서 희한한 이름이죠. 오더. 그냥 오더 이렇게 돼 있어요. A로 코드로 된 URL. 자, 이 URL은 쿠버네티스 DNS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URL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서 생성된 거다? 이게 클러스터 IP로 우리가 이 서비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놈에 의해서 접근을 하는데 얘는 클러스터 내에서만 통용되는 어드레스를 제공해 줄 건데 그 URL이 곧 order http://order라는 겁니다. 그리고 8080 포트 넘버까지 그렇게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시즈가 아까 시즈라고 하는 그 놈이 옆에 숨어 있잖아요. 같은 클러스터 안에 같이 숨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외부에서 접근하려고 하면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 주든지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시즈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내부로 접근하는 하나의 통로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잘 워킹하는 걸 확인한 겁니다. 여기까지.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이미지를 한번 바꿔볼 겁니다. 이미지 명을 바꿔본다는 거는 디플로이, 새로 디플로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시즈 이제 연결 이런 거 잠시 나가고요. 엑시트 하면 나갑니다. 원래 실습 환경으로 나왔어요. 자, 여기 디플로이먼트에 가가지고 그죠? 이 부분을 카나리 이렇게 이걸 스테이블 저는 스테이블로 바꿀게요. 여러분들은 카나리로 그냥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저장하고 여기에 다시 어플라이를 하고 그러니까 시즈를 걸 준비를 먼저 해놓을 거예요. 시즈를 엑시스를 해버렸는데 다시 들어갈게요. 시즈를 다시 들어가서 이제는 뭘 할 거냐면은 워크로드를 이런 걸 걸어놓고 자, 60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시간 좀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사실 60초 돼 있는데 이거 120초 한 120초 줄게요. 120초. 자, 시간 부분이 60초 돼 있는데 1분 거는 건데 120초 이렇게 들어요. 120초 걸고 터미널 하나 더 열 겁니다. 터미널 왜 더 열 거냐면 어플라이를 하기 위해서 kubectl apply f 디플로이먼트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시즈가 지금 잘 걸려서 1초에 한 번씩 요청을 하는데 자,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 배포를 하기 위해서 소켓이 잠시 죽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새 버전이 올라왔는데도 여기 보면 새 버전이 올라왔는데도 소켓이 여전히 오류가 나 있는 상태를 알 수가 있고 조금 있으면 이게 복구가 되고요. 자, 지금 살아났죠? 지금 살아났습니다. 보세요. 한 이만큼, 한 몇 초간인지 모르겠는데 자, 신규 버전이 배포될 때에 이러한 죽은 구간이 있다. 잠시 죽었던 구간이 있다. 그죠? 내가 배포 중에 커넥션 리퓨즈가 발생한 순간이 생겼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분이나 제가 걸어놔가지고 일단 2분을 기다릴 텐데 그럼 어베일러빌리티가 100%가 아니겠죠. 자, 이 부분 일단 캔슬 컨트롤 C 하면 이렇게 73.43%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73.43% 제가 컨트롤 C로 스톱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이 부분을 이제 추가할 거예요. 레디니스 프로브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할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냐면은 디플로이먼트의 이 컨테이너 부분, 이 부분 밑에 이렇게 붙여놓을 겁니다. 자,
컨테이너 오더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readiness probe라고 하는 부분이 붙을 텐데 얘가 하는 일이 http get orders라고 하는 이 폴더가 문제없이 get이 될 때에 나는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달라라고 쿠버네티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 로컬호스트 80 orders라고 하는 그 패스에 8080이 문제없이 http get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대문을 열어달라, 식당 문을 열어달라 그 말입니다. 그 전에 난 내가 막 준비하고 있는데 손님 들여보내지 마라 그 뜻인 거예요. 요게 없으면 그냥 막 들여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러닝으로 튀어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들은 정지 상태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까처럼 36점 몇 %를 정지 상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막기 위해서는 이 레디니스 프로브가 꼭 들어있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러닝을 체크하게끔 될 겁니다. 이제 자 이걸 이제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제가 디플로이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 이렇게 시즈 이게 이제 이렇게 갈 때 스테이블이 카나리로 바뀔 수도 있겠죠. 카나리 이렇게 이 이미지와 함께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즈를 다시 걸게요. 걸고 어플라이를 하는 겁니다. 먼저 걸어야 됩니다. 먼저 걸고 먼저 걸린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걸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모니터링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 제어를 잘해야 됩니다. 자 기존 거 이제 내려갈 거고 새 것이 이게 이제 새 것이 이제 올라갈 겁니다. 자 레디 그러니까 레디가 있고 스테이터스 러닝은 실행 중이라는 뜻이고 레디가 올라와 있어요. 레디가 아까 그냥 바로 1-1이 돼버렸는데 지금은 배포는 됐는데도 레디가 안 올라오고 있죠. 자 이제 레디가 올라왔어요. 레디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나나요? 완전히 이게 레디로 넘어왔는데도 자 정지 상태 한 번도 없죠? 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 버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오케이죠. 자 이게 이제 무정지를 하려면 여기 없으면 이게 이 레디니스 프로브가 결국은 제로 다운타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별 내용은 아닌데 레디니스 프로브의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100% 어벨러빌리티로 그러니까 새 버전이 배포되는 동안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하실까요? 실습을 좀 해보실까요? 넘어가실까요? 한번 팀장님이 한번 말씀 주실까요? 실습을 이 부분 뭐 간단한 거라서 실습 해보셔도 되고 그냥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시죠. 네, 예, 자율주행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 어차피 나중에는 해보시면 돼요. 이거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스케일 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오토 스케일 아웃인데, 자, 그래서 레디니스 프로브도 있고 이제 라이브니스 프로브도 있는데 라이브니스는 이 서비스가 이제 계속 문제가 없다라고 설정하는 거고 설정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라이브니스도 저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레디니스를 하셨기 때문에 라이브니스는 나중에 필요할 때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토 스케일러라고 하는 건데 얘는 아까 시즈를 가지고 우리가 워크로드를 막 걸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확장되는 거. 그러니까 레플리카 개수가 알아서 늘어나는 거를 오토 스케일러를 가지고 이제 해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게 그 해당 오더 서비스가 잘 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잘 떠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된 있는 상태고 우리가 요거를 설치해라 나오는데 이거 이미 설치했죠. 시즈. 이것도 다 설치했습니다. 다 잘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워크로드를 걸 때에 이게 재밌는 게 워크로드 이게 호리젠탈 그 파드 스케일 오토 스케일러라고 하는 놈이 동작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 지금 현재 이 파드들의 상태를 얘가 점검해서 CPU나 메모리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확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매트릭 서버라고 해서 그러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아마존입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그래서 쿠베시티엘 탑, 파드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얘는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CPU가 얼마를 잡아먹고 있고 메모리 얼마 쓰고 있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안 나오냐? EKS는 특히 아마존 EKS는 이거를 기본 설치를 안 해놓고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 부분을 긁어다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요 부분 뭐 그냥 이거 붙여놓으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설치를 하고 설치가 잘 됐는지를 밑에 이 하단에 있는 걸로 확인을 해보면 매트릭 서버라고 하는 쪽에 매트릭 서버 이제 올라왔네 이걸 알 수가 있고 이 탑을 이제 바로 걸어볼게요. 이게 바로 안 돼요. 이게 한참 있다가 나와요. 이거 이제 와치를 좀 걸어놓을게요. 자 이게 시간이 걸려요. 이 서버가 매트릭 서버가 뜨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한참 있으면 여기 뜰 겁니다. 저 그냥 와치로 그냥 걸어놨고요. 매트릭 서버가 제대로 뜨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오토스케일러 세팅을 할 건데 우리 아까 주문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걸 겁니다. CPU 퍼센트가 20%가 넘어가면은 한 개씩 늘려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3개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설정을 일단 할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HPA가 하나가 생성이 되게 돼 있어요. 저거는 걸리는 시간 걸릴까요? 놔두고 자 우리가 디플로이먼트 중에 오더라고 하는 놈에 CPU 퍼센트가 20%가 넘어가면은 맥시멈 3개 세대까지 느리도록 오토스케일드가 됐어요. 자 이걸 하고 나면 get HPA 해보면은 이러한 게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플로이먼트 오더에 대해 가지고 HPA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됐구나. HPA는 어떻게 생긴 놈인지 한번 볼게요. 예물 이렇게 해보면은 이것의 생김새가 튀어나옵니다. 야물로 된 생김새가. 봤더니 오토스케일러 안에 뭐 이러한 설정 값이 맥스 3, 미니멈 1, 그리고 타겟은 디플로이먼트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트릭 서버가 그 사이에 떴네요. 그래서 오더가 CPU 5mm를 쓰고 있고 메모리를 이만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HPA 아까 get HPA 했을 때 나오는 정보도 알 수가 있죠. 타겟이 20%가 차면 자 지금 타겟에 대한 값이 unknown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매트릭 서버도 깔아주는데 왜 20%인지 아닌지를 왜 계산을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매트릭 서버 이제 떴는데 그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퍼센트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파드가 도대체 몇 퍼센트의 리소스가 자기의 적정 리소스라고 생각하는지가 없기 때문에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값이 있지만 이건 그냥 절대값이니까 내가 20%라고 하는 기준이 뭐지? 그걸 얘가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계산은 어디에다 넣어줘야 되냐면은 우리가 디플로이먼트 안에 리소스라고 하는 그 설정값 안에 나는 적어도 CPU가 200ml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0.2 CPU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넣어줘야만 자기가 그 기준값 내가 얼만큼을 요구하는지 기준값이 있기 때문에 이 20%를 계산할 수 있다. 자, 뭐 헷갈리시나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정을 봐야 됩니다. 이 파일이 아까 있던 그 파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갖고 올게요. 이 부분에서 add attribute 해가지고 resource 이거 서비스 디플로이먼트에 이 부분 일단 갖고 와가지고요. 여기 지금 파일이 아까 그 만들었던 파일이 여기 없어가지고 일단 갖고 왔고요. 이 resources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넣을 때 이 인덴트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보면 이 해당 컨테이너 밑에 붙어 있거든요. 지금 인덴트를 두 칸씩 더 밀어넣을 거죠.
이렇게 하면 어, 예, 보면 이 오더라고 하는 이 서비스, 이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200 밀리만큼의 CPU가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리소스 세팅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고 어플라이를 해볼게요. F deployment. 이렇게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나면 이제 이 HPA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 이제 수집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얼만큼을 요구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계산이. 자,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뜰 때까지 좀 기다린 다음에. 자, 이제 계산 요 숫자가 언나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리소스 여기 없으면 언나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만큼을 요구하는지의 절대값이 없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집어넣고 HPA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뭐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로드를 우리가 걸어볼 거예요. 워크로드를 거는 방법은 아까 만들어놨던 이 시즈라고 하는 툴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 여기 이제 좀 바뀌었죠. 이 숫자가 자, 이 컨커런트 유저 동시 사용자를 20명을 주고 40초간 걸 거예요. 40초간 걸고 여기 주문에다가 주문을 이렇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럼 얘가 워크로드가 확 걸리면서 이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바뀌네요. 자, 일단 이거 놔두고요. 자, 시즈로 일단 워크로드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시즈 2를 가지고서 자, 이렇게 워크로드를 걸 때 뭔가 모니터링을 하나 걸어놔야 돼요. 어떤 걸 거냐? 내가 늘어난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걸어놓을게요. 우측에다가. 자, 시즈 하나 더 있고 오더가 이렇게 있는데 오더가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것이 추가된 오더가 늘어나는 것이 이제 확인될 건데 이걸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걸 보는 게 나을까요? 자, 여기 요걸 보는 게 나아요. watch HPA 이렇게 걸면 자, 이놈이 이제 수집을 하고 있죠. 4%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리소스 이걸 안 넣으면 아까 언나운으로 나온다는 거고 이렇게 나왔었죠. 이제는 여기 나오죠. 4%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좀 더 예쁘게 볼 수 없을까요? 위로 올려놓을까요? 네. 네, 여기 이제 위로 띄웠습니다. 잠시 내려오고 자, 위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명령을 보내겠습니다. 시즈에 그 워크로드를 거는 명령을 이제 딱 걸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자, 40초만 거는 거는 너무 작아요. 40초 이게 너무 작고 80초 걸어볼게요. 워크로드를 딱 걸면 저 타겟 부분이 퍼센티지가 올라갈 거예요. 막 걸고 있죠. 동시 사용자 10명이 막 걸기 때문에 이게 근데 수집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린 다음에 이게 수치가 조금 있다가 올라갈 거예요. 오래 걸리면 한 1분 정도 걸리고 그러면서 이 레플리카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아시죠. 지금 4% 늘어났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20%에 육박하면서 레플리카를 이 오더에 대해서 레플리카를 하나씩 늘릴 거예요. 제가 옆에다가 뭐 하나 더 띄워놓을게요. 마치 이렇게 하면 오더에 대한 파드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같은 여기는 워크로드 막 걸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타겟에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가 나오고요. 여기는 파드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생각보다 성능이 좋으면 이게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성능이 너무 좋아서 제가 볼 때 이게 워크로드를 그냥 이 get을 걸 게 아니고
포스트를 보내면 더 빨리 나타날 텐데 지금 552 하면서 이게 늘리고 있죠. 세대로 늘리고 있죠. 예, 이게 지금 끝나버렸는데 계속 걸면 예, 늘어나죠. 이렇게 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제 워크로드를 거는 걸 제가 마쳤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대를 다시 줄이게 되거든요. 이놈이 조금 있다가. 자, 일감이 많으니까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가 복제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가만 놔둬볼게요. 놔둬보면 지금 이제 워크로드를 이제 안 주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얘가 다시 줄어들 겁니다. 다시 하나로 다시 줄어들 거예요. 그거까지 한번 기다려보죠. 가만 놔두면 한 1분 정도 놔두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줄어들었죠. 타겟에 대한 정보는 줄어들었고 하나씩 터미네이팅을 시킬 겁니다. 2개 정도는 터미네이팅을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레플리카는 결국 하나로 꼭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그 평균값을 그러니까 중간값이나 평균값을 기반으로 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곧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타임 윈도우 상의 그 워크로드의 중간값이나 평균값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반영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요거 이제 모니터링 뭐 계속 하고 있는 게 의미는 없으니까 좀 이따가 한번 보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다음 단계는 그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연결. 자, 지금 했던 거 한번 리마인드만 할게요. 여기 이제 오토스케일러라고 하는 놈이 자기 타겟이 있어요. 이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 나는 오토스케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HPA 오더 이렇게 되면 내가 아까 우리 설정한 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20%가 되면 나는 그죠? 타겟을 이 리소스에 대해서 설정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직도 안 내려가고 있네요. 네,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기다리면 나옵니다. 자, 이 다음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퍼시스턴스 볼륨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파일 시스템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파일 시스템을 그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이런 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이 오더라고 하는 서비스가 뭔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한다고 볼게요. 이거 지금 주문 우리가 막 걸어보면은 주문한 다음에 서비스 내렸다 올리면은 데이터가 날아가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사용하는 DB는 자체 그 DB를 그냥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사용할 서비스를 하나 더 만들 건데 뭐냐면은 그 MySQL 서비스를 우리가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 거냐면은 이 오더가 사용할 MySQL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나 만들죠. MySQL. MySQL은 3306이라는 포트를 주로 씁니다. 3306 포트 3306이라고 하는 걸 쓸 거고 이 서비스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그 형태는 일단 파드를 하나 써가지고 만들 거예요. 파드를 하나 실제로는 스테이트 풀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파드를 하나 쓸 거예요. MySQL이라고 쓸 거고 MySQL은 그냥 도커 허브에 있어요. 레이티스트 이렇게 쓰면 그냥 쓸 수 있어요. 3306번이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제 쓰는 건데 이 MySQL을 나는 이 오더에서 쓰고 싶은 뭐 요런 걸 할 건데 이 MySQL 자체가
MySQL 자체도 하나의 서버인데 얘는 뭘 그냥 내가 저장한 데이터를 어디다가 저장하냐. 실제 그 물리적 디스크가 있어야 돼요. 물리적 디스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클라우드 플랫폼한테 요청을 해서 내가 마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 리눅스 상에서 이야기하는 파일 시스템 마운트를 해야만 거기에다가 얘는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사용할 게 persistence volume이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persistence volume. persistence volume이라고 하는 게 영속 가능한 뭔가 파일 시스템을 뜻합니다. 이 영속 가능한 파일 시스템을 어디서 구현해 얻어오냐면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게 클라우드 플랫폼마다 제공돼요. 그럼 여기서 실제 퍼시스턴스한 디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핸들러를 만들어다가 이 PVC는 Persistent Volume Claim이라고 불러서 그런 요청 자체를 뜻하는 거고 여기가 그 요청을 해서 이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하는 일종의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플랫폼에서 실제 그걸 얻어온 다음에 여기다가 리턴해주는 그런 식이 됩니다. 이게 좀 웃기죠. 그래서 여기 PVC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파일 시스템 이렇게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액세스 모드는 우리가 read write once라고 하는 걸 쓸 거고요. 파일 시스템 모드를 갖고 겁니다. 블록 스토리지하고도 약간 달라요. 파일 시스템은 실제 그냥 그 물리적 디스크를 바로 당기는 거고 블록 스토리지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싸구려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거 대신에 read write 또 once예요. read write once는 하나의 파드만 여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사용자들이 쓰기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이 블록 스토리지는 여러 개의 사용자가 동시에 쓰고 읽고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관리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싸요. 비싸고 파일 시스템 그냥 일반적인 우리 디스크처럼 하나에 부착된 그 운영체제만 쓰기를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시스템이 이제 읽고 쓰고 뭐 그렇게 하려면은 이 나중에 만들 때 얘를 이제 그러한 클러스터링을 해줘야 돼요. MySQL 자체를. 자,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해놓으면 MySQL이 어떻게 붙었는지 볼게요. MySQL 여기 Volumes에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되게 돼요. 그냥 파드를 만들면 이 부분까지만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여기 18번 라인에서 26번 라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컨테이너에 연결을 할 때 이 볼륨을 붙여라는 뜻이 되고 그러니까 볼륨이라고 하는 게 디스크를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가 운영체제잖아요. 이 MySQL latest라고 하는 이 운영체제가 뜰 때에 이 데이터라고 하는 패스가 생기는 거예요. 디스크 경로가 생기고 거기에 여기서 선언해준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선언해준 놈이 여기에 연결되는 부착되는 공간으로 부착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까지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요 링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파일 PVC라고 하는 놈은 또 어떻게 선언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persistence volume claim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 있고 얘는 자기 라이트 내가 어느 만큼을 요구하는지 이런 게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저건 아니고요. 디테일한 거는 여기 실습 스크립트에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해볼 실습 내용이고요. 이때에 이 MySQL이 패스워드를 필요로 해요. 패스워드. 네. 여기도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요. 이 MySQL을 접근할 ID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공통된 시크릿이라고 하는 데다가 둘 겁니다. 이 시크릿이 아니네. 이게 시크릿이. 잠금쇠가 있는 여기 시크릿이네. 자, 이런 이건 뭐냐? 시크릿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컨피그레이션 내 문자열이나 어떤 우리가 필요한 크레덴셜 같은 파일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패스워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별도 쿠버네티스 객체를 통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 시크릿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my 패스워드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key 값으로
키 값으로 패스워드는 어드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애드 데이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약간 암호화를 해주죠. 눈에 바로 안 보이도록. 그냥 베이스 24 인코딩인데 이 정도에서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키 앤 밸류를 여러 키 앤 밸류를 우리 뭐 암호 패스워드 뭐 중요한 값들을 이런 객체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디플로이먼트 안에 환경 변수로 이렇게 전달이 될 텐데 이거를 값을 직접 이 디플로이먼트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는 시크릿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경유해서 이 환경 변수를 넘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요 값을 통해서. 그러면 개발자는 이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빼놓게 되고 운영자가 요걸 그냥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개발자는 나는 여기를 통해서만 나는 얻어오겠다라고 됐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좋고 운영자하고 개발자 간에 서로 역할을 나누는 효과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파드 MySQL 입장에서도 자기 패스워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통된 걸 그냥 보면 요거 하나의 이 값만 바꾸면 알아서 여기와 여기에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패스워드가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과 컴피그 맵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시크릿. 컴피그 맵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컴피그 맵은 똑같은 거예요. 얘도 key and value가 있는데 얘는 그냥 보이는 것뿐입니다. 뭐 IP 어드레스, 무슨 서버, DB 서버는 HTTP, MySQL, 006번이야. 뭐 이렇게 넣어놨다. 얘는 그냥 노출되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시크릿은 이제 보안적으로 필요한 건 시크릿으로 디파인 하시고 그냥 일반적인 설정은 컴피그 맵으로 하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구성을 시킬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15분 쉬었다가 할 겁니다. 그 사이에 여기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포드 오케스트레이터에 의해 가지고 이 모니터링된 결과가 이제는 다 내려갔죠. 이렇게 하나로 복구가 됐던 거 확인이 됐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그래서 오토 스케일 아웃과 인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확인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2시부터 하면 되겠죠. 내용 좀 많이 진행했으니까 2시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주십시오.